제사상까지 접수한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의 어느 가정에서는 제사상 한가운데에 한국 과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현지 과일보다 2배나 비싼 가격의 말이에요.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 한국 과일 때문에 난리라고 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 이 과일을 자기들이 원조라며 우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 프랑스 여성이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 블랑 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20년 넘게 식품 트렌드를 연구해온 전문가죠. 유럽 미식문화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 6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과일 소비 패턴을 분석해왔어요. 그런 제가 2024년 초 베트남 시장 조사를 위해 하노이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동수원 시장에 도착한 건 오전 7시쯤이었어요. 아직 이슬이 맺힌 과일들 사이로 현지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들고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베트남 사람들의 과일 구매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과일 가게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노란 과일을 정말 정성스럽게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보석을 고르듯이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까지 맡아보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가격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코리안 멜론, 개당 7만 동.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현지 멜론이 3만 동 정도인데 이건 2배가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던 한 베트남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비싼 과일을 사세요?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이건 특별한 과일이야. 한국에서 온 거라서 우리 손자 제사상에 올릴 거야. 제사상에 올린다고요?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베트남은 열대 과일의 천국인데 굳이 비싼 한국 과일을 제사상에 올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과일 상인 호황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과일이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아, 이게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한국산이라서 더 귀하게 여기죠. 맛도 정말 특별하고요. 호황 씨는 참외 하나를 잘라서 제게 맛보라고 건네주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놀라움.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정말 독특했어요. 이런 식감은 처음이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호황 씨가 씨까지 먹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씨까지 다 먹어요. 그래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참외라는 과일이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한 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코리안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최고급 과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눈을 비볐어요. 정말 이상해. 멜론과 포도의 나라 프랑스도 아니고 열대 과일이 풍부한 베트남에서 굳이 한국 과일을? 그날 오후 베트남 친구 린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위에 코리안 멜론이 정중앙에 놓여 있었거든요. 린, 제사상에 한국 과일을 올리는 게 전통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과일이 최고 대접받는 과일이거든요. 조상님께도 가장 좋은 걸 올려드려야죠.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더욱이 제가 아는 참외는 그저 아삭한 식감 정도로만 알려진 평범한 과일이었는데 왜 베트남 사람들은 이 과일에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코리안 멜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뭘 놓치고 살았던 거지? 20년 넘게 과일 트렌드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코리안 멜론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코리안 멜론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구소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동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 제가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였죠. 말이, 그거 원래 일본 품종 아니었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동료 피에르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멜론이 있는데 굳이 그런 마이너한 과일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시간 낭비 같은데. 부서장 자크 씨도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우리는 유럽 시장을 분석하는 게 주 업무야. 동남아시아의 작은 트렌드에 너무 매달리지 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의 무관심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이들이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 며칠간 자료를 수집하던 중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외는 영어로 처음에는 오리엔탈 멜론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린다는 거였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알고 보니 현재 참외를 제대로 재배하는 나라가 거의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어보니 한국 사람들의 참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참외만큼 아삭한 게 어디 있어? 여름에 참외 없으면 뭔가 허전해. 씨까지 먹어야 진짜 참외 맛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은 식감에서 감동을 찾는 민족이다. 그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맞아, 이게 바로 차이점이야. 저는 급히 근처 아시아 식품점으로 달려가서 한국산 참외를 구해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 앞에서 직접 참외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맛봐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했지만 한 입 맛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 이게 뭐야? 이런 식감은 처음이야. 사과도 멜론도 아닌 완전히 다른 맛이네. 그때 깨달았어요. 유럽에서는 과일의 향과 단맛을 중시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삭함이라는 식감 자체에서 만족을 찾는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미식 철학이었어요. 저는 흥분해서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외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미각 철학이 담긴 문화 상품이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와인에서 때루아를 찾듯이 한국 사람들은 과일에서 식감의 예술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동료들은 시큰둥했어요. 말이, 너무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삭한 과일 하나 가지고 말이야. 피에르가 여전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래봤자 틈새 시장 정도 아닐까? 그래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목격한 그 열광적인 반응, 제사상에까지 오르는 위상,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아삭함이라는 한국만의 식감 철학이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참외를 하나 더 깎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맛의 뒤에는 분명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야.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자기 일본계 멜론, 유통회사 미도리 프루츠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리 박사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틀 후 파리 시내 한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두 명의 일본인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는 미도리 프루츠의 사토와 다나카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명확했어요. 마리 박사님께서 참외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혹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제가 물어보자 다나카 씨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그 참외라는 건 원래 일본 품종에서 나온 겁니다. 1957년 우리가 개발한 은천 품종이죠. 한국이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반박했어요.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참외를 거의 재배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토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일본은 더 고급스러운 멜론 쪽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더 세련된 선택이었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참외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정보가 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더 깊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농업 통계를 뒤져보니 1970년대부터 일본의 참외 재배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더라고요. 대신 머스크멜론과 칸탈루프 같은 서양 멜론 재배에 집중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일본 정부가 1980년대에 전통 과일 목록에서 참외를 제외시켜버린 거였어요. 잠깐, 그럼 일본이 참외를 포기한 거잖아?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그 은천 품종을 받아들인 후 꾸준히 개량해 나갔습니다. 1975년 신은천 참외, 금사라기 참외. 일본이 포기한 참외를 한국이 60년 넘게 발전시켜 온 거였어요. 더욱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참외를 단순히 과일 중 하나로만 봤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씨까지 먹는 방식, 아삭함을 살리는 보관법, 장아찌나 무침 같은 다양한 요리법. 참외와 관련된 모든 문화가 한국에서 꽃을 피웠던 거죠. 그날 밤 한국 농업 연구 논문을 읽다가 감동적인 구절을 발견했어요. 참외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름의 추억이자 가족의 정기다. 이제 알겠어. 일본은 씨앗만 주고 떠났고 한국은 그 씨앗으로 거대한 나무를 키웠구나. 다음 날 사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토 씨, 어제 자료를 더 찾아봤는데요. 아, 그러세요? 일본이 참외를 포기한 건 1970년대부터였네요. 그런데 지금 와서 품종권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리 박사님,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버린 걸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거죠. 한국이 아니었다면 참외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 민족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뤄낸 정말 대단한 이야기라는 걸 말이에요. 자료를 더 파헤쳐 보니 정말 가슴 찡한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농업사 연구서를 뒤져보다가 1960년대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 시절 한국에는 청참외, 개구리 참외, 성환참외 같은 전통 참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할머니의 증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 사과도 배도 제대로 달지 않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여름이면 참외 하나로 하루를 버텼지. 물도 부족하고 설탕도 귀하던 시절에 참외만큼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어. 그 기록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1960년대 한국의 농촌 사진들을 보니 정말 척박한 땅에서도 참외만큼은 꿋꿋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한국 농민들이 참외 품질 개선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1957년 일본에서 온 은천 품종을 받아들인 후 한국의 토양과 기후에 맞게 계속 개량해 나갔습니다. 한국농업기술원의 한 연구원이 쓴 회고록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일본 품종이 우리 땅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조금씩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땅에 맞게 바꿔나갔다. 1775년 신은천 참외가 개발될 때까지의 과정이 정말 눈물겨웠어요. 수백 번의 실패, 수천 번의 개량 작업. 그리고 1984년 드디어 금사라기 참외가 탄생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은 어디 있었을까요? 1970년대부터 일본은 이미 멜론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참외는 구식이라며 외면해버렸죠. 한국과 일본의 1980년대 농업 정책 자료를 비교해보니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일본, 전통 과일에서 탈피, 서양식 고급 과일로 전환. 한국,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기술로 품질 향상.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일본이 전통을 버리고 서양을 따라갈 때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뤄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참외를 먹을 때 씨를 빼고 먹었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씨까지 함께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씨까지 먹어야 진짜 참외 맛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로요.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씨까지 먹기 위해서는 씨가 부드럽고 맛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농민들은 씨의 품질까지 신경 쓰며 품종을 개량했던 거예요. 아, 이제 이해됐어. 일본은 겉모양만 보고 한국은 속까지 완벽하게 만들었구나. 한국 참외 농가의 3대째 농민이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도 참외를 키우셨고, 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참외를 키우셨어. 나도 IMF 때도 참외를 키웠지.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야. 베트남에서 목격한 그 코리안 멜론, 열풍의 진짜 이유가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60년 동안 쌓아온 정성과 사랑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코리안 멜론의 본고장에 왔구나.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의 농촌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성주에 가까워질수록 노란 비닐하우스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장관이네. 성주역에 도착하니 마중 나온 분이 있었어요. 바로 최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국립농업기술원 소속이면서 조부 때부터 3대째 참외 농사를 지어온 분이죠. 마리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최준호입니다. 박사님의 첫 인사부터 정말 따뜻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박사님이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에서 농업공학을 공부하신 경험이 있어서 제 고민을 완전히 이해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프랑스에서 공부하셨으면서 왜 참외를 선택하셨나요? 하하,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오히려 우리 참외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죠. 서양 멜론도 좋지만 우리 참외만의 특별함이 있거든요. 차로 이동하면서 박사님이 성주 지역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성주는 한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 토양과 기후가 참외 재배에 최적이거든요.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 그리고 무엇보다 농민들의 정성이 세계 최고죠. 첫 번째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노란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저도 모르게 영어가 나왔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반짝반짝 윤이 나고 똑같은 크기로 자란 참외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균일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구나. 박사님이 참외 하나를 손으로 들어 올리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참외 하나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아세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121일, 그동안 농민이 손으로 만지는 횟수만 해도 수십 번은 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서양에서는 대부분 기계화되어 있는데 한국 참외는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거든요. 마리 박사님, 혹시 참외의 역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박사님이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1957년 일본 품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씨를 30년 넘게 갈고 닦은 건 한국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코리안 멜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세계의 인정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국은 품종만 개량한 게 아닙니다. 씨까지 먹는 방식, 아삭함을 살리는 보관법, 장아찌며 무침 같은 요리법까지. 참외와 관련된 모든 전통과 문화가 한국에 남아 있어요. 박사님께서 참외 하나를 직접 따서 깎아주셨어요. 한국식으로 드셔보세요. 씨까지 함께요. 칼로 세로로 쪼개니 속살이 하얗고 투명하게 빛났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충격. 프랑스에서 먹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씨까지 부드럽게 씹혔거든요.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박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외는 한국에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일본은 기술만 있었고 한국은 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차이죠. 그 순간 베트남에서 느꼈던 모든 의문이 해결됐어요. 왜 베트남 사람들이 코리안 멜론을 제사상에 올리는지, 왜 비싼 값을 주고도 사려고 하는지,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작품이었던 거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성주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다음날 연구소에 출근해서 동료들 앞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참외는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피에르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말이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네.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흥분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유럽 최초로 씨까지 먹는 코리안 멜론 코스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한국 참외의 아삭함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부서장 자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말이 미쳤어?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리 없어. 게다가 씨까지 먹는다고?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성주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프랑스 사람들도 분명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집에서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참외의 아삭함을 살리면서도 프랑스인들이 좋아할 만한 조합을 찾아보았죠. 참외 가스파초, 참외와 염소 치즈, 샐러드, 참외 셔벗 하나씩 만들어 보며 완벽한 맛의 조합을 찾아갔어요. 2주 후 드디어 첫 번째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 에르그랑 모에의 미셸 셰프를 초대했어요.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분이죠. 미셸 셰프, 새로운 과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 마리 박사님이 직접 뭔가 특별한 건가요? 첫 번째 요리를 내놓았어요. 참외와 프로슈토를 곁들인 전체였죠. 미셸 셰프가 한 입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이런 식감은 처음이야. 달콤하면서도 아삭해. 멜론과도 다르고 사과와도 달라. 두 번째 요리로 참외 수프를 내놓았어요. 씨까지 먹는 과일이라고? 한국에만 이런 게 있다고? 셰프가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일이 급속도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미셸 셰프가 르그랑보에에서 코리안 멜론 코스를 정식 메뉴로 채택한 거예요.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 참외가 주인공이 된 거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레스토랑들도 앞다투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레스토랑에도 그 코리안 멜론 요리를 소개해 주세요. 프랑스 미식 잡지 구름의 파리지앵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꿈 같았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마리 박사님, 이 코리안 멜론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한 게 아니라 혁명적이에요. 이제 유럽 과일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잡지 표지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죠. 이제 멜론은 뒤로 물러나야 할 때다. 코리안 멜론의 시대가 왔다. 더 놀라운 건 제가 개발한 요리법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독일의 쿠친마이스터, 이탈리아의 라 타볼라, 스페인의 엘 체프, 유럽 각국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모두 코리안 멜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한 레스토랑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리 박사님, 정말 놀라워요. 씨까지 먹는 과일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우리 손님들이 이 아삭한 식감이 바로 한국의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전역에서 코리안 멜론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유럽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야. 한국의 철학이 담긴 문화 상품이야.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성주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 전 유럽이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품 연구가에서 코리안 멜론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서의 강연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마리 박사님, 코리안 멜론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 식감의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서양에서는 과일의 향과 단맛을 중시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삭함 자체가 하나의 예술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민족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의 한 요리 연구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코리안 멜론은 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만이 60년 넘게 이 과일에 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제 유럽 전체가 참외를 한국을 통해서만 알게 됐거든요. 베트남에서 시작된 코리안 멜론 열풍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로마에서 열린 세계 과일 학회에서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농업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마리 박사님, 참외 품종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외는 이제 세계인들에게 완전히 한국의 것이에요. 1970년대에 포기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되찾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본 측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원래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맞아요. 하지만 그 품종을 살리고 키운 건 한국입니다. 일본은 이미 포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참외를 말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한국을 떠올렸어요. 코리안 멜론, 참외. 이 모든 단어가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만난 이탈리아 요리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마리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 과일을 먹으면 한국이 떠올라요. 아삭한 식감 속에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스페인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 과일은 왜 이렇게 맛있어? 엄마가 대답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온 특별한 과일이야.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성껏 키운 거래.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유럽의 아이들도 참외를 한국의 과일로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파리에서 열린 마지막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코리안 멜론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한 민족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일본이 버린 씨앗을 받아 세계 최고의 과일로 키워낸 한국의 정신. 그것이 바로 코리안 멜론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진짜 이유입니다.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주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참외는 영원히 한국의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1년 후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 왔습니다. 처음 코리안 멜론을 발견했던 바로 그 동수원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코리안 멜론 전문가로서 온 거죠. 시장에 도착하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코리안 멜론 전용 판매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가격도 1년 전보다 더 올랐어요. 코리안 멜론 개당 10만 동.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판매대에 한국어로 된 안내문까지 붙어 있다는 거였어요. 정통 한국 성주산 참외. 씨까지 드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문화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한 베트남 가족이 참외를 고르는 모습을 봤어요. 어린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참외를 보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소녀가 밝게 대답했어요. 참외요. 한국에서 온 맛있는 과일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이걸로 제사를 지내신대요. 저는 그 소녀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과일이란다. 일본에서 사라질 뻔한 과일을 한국이 60년 동안 정성껏 키워서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거야. 소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참외?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슬퍼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외롭다는 뜻이야.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바로 그런 맛이란다. 외로웠지만 한국이 끝까지 지켜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과일이 됐어.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참외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이 과일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외로운 과일이었지만 한국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호황 씨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어요. 마리 박사님, 1년 만이네요. 정말 반가워요. 호황 씨, 장사 잘 되시나요? 덕분에 너무 잘 돼요. 이제 코리안 멜론이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호황 씨의 가게뿐만 아니라 시장 곳곳에서 코리안 멜론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사상, 식탁, 고급 레스토랑. 이제 베트남 어디를 가도 코리안 멜론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 친구 린의 집에도 다시 갔어요. 1년 전과 똑같이 거실 한가운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리안 멜론이 더 많이 올려져 있었어요. 린,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네요. 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참외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완전한 참외 팬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요. 참외는 한국 거야. 코리안 멜론이 최고야. 하노이 시내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코리안 멜론 디저트를 파는 걸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마지막 날 성주의 최준호 박사님께 화상 통화로 연락을 드렸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박사님이 보여주신 한국의 정신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마리 박사님 덕분이에요. 우리 참외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뒤에서 노란 참외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수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의 결과라는 걸 말이에요. 버려진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더 나아가 세계 최고로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정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루는 지혜. 그것이 바로 코리안 멜론이 전 세계를 정복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를 가든 코리안 멜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을 떠올릴 거고요. 일본이 버린 과일, 한국이 살려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무릎 꿇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추악한 민낯 밝혀진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 심포지엄장. 조선이 일본에 고추를 전해줬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일본 교토대 사토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날 존 스미스 교수는 자신의 20년 연구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종료까지 남은 시간 단 10분,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표하겠습니다. 존 스미스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선통신사 기록과 15세기 향약 집성방,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의 일기.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고 사토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대체 하버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추악한 일본의 민낯이 밝혀진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간견장에 서자마자 온몸으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고추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을 거쳐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일본 나가사키에 전해졌고 이후 조선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단 아래에서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저는 존 스미스,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20년간 동아시아 식문화 전파를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고추의 전파 경로는 제 학문적 정체성과도 같은 주제였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나가사키를 통해 일본에 고추를 전해주었고 그것이 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전파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중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뒷자리에서 한 동양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민수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순간 강연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선이 일본보다 먼저 고추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향약집 성방이라는 1433년 조선의학서에는 이미 고추를 뜻하는 초자와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향신료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추는 신대륙 작물이기 때문에 콜럼버스 이전에는 동아시아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1489년의 구급 간이방에는 고추의 옛 한글 표기인 고초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460년 식료 찬유에는 초장, 즉 고추장 제조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고추를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기록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고려 후추라고 불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문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박민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통신사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에서 고추를 가져갔다면 그 시점에 조선에 이미 고추가 있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 질문에 강연장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옆자리의 일본 학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 자료들을 더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형식적인 대답을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제 이론을 지지하며 격려했지만 박민수 교수의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박민수 교수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을 방문하세요. 조선 왕조실록과 의학서 원본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의상 웃으며 악수했지만 그의 제안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이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는 순간 몇몇 일본 학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연장을 빠져나오는 제 앞을 일본 학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스미스 교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학자가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발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사토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학자가 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교수의 주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토 교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문서들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향약 집성방과 부급 간이방 같은 오래된 문헌들 말이죠. 네, 그것들은 후대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일본 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고추는 남미 원산입니다. 콜럼버스 이전에 동아시아에 존재할 수 없었죠. 그들의 주장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일본 학자들의 확신에 찬 태도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박민수 교수가 언급한 조선통신사 기록은요? 순간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토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말을 보탑니다. 임진왜란 관련 문서는 오래전에 폐기되었습니다. 도쿄 대지진과 세계대전으로 많은 자료가 유실되었죠.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고추를 가져갔다는 기록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일본 학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나가사키를 통해 고추를 전해준 것이 정설입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연구가 그것을 증명했고 우리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회피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향약 집성빵, 구급 간이방, 조선통신사 기록, 영어로 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제 이론을 지지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교수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에서 고추를 가져갔다면 그 시점에 조선에 이미 고추가 있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매우 타당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16세기 말 조선에서 고추를 가져갔다면 그것은 제가 주장해온 포르투갈, 일본 조선 루트를 완전히 뒤집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20년간의 연구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밝히는 것이 학자로서 제 의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박민수 교수였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사실 교수님의 질문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직접 문헌들을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정희석 교수님이 조선왕조실록과 의학서 원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식문화 학회가 있습니다.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 문을 사토 교수가 노크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작은 학계라 소식이 빠릅니다. 사토 교수의 미소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방문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의 문서는 신빙성이 없어요. 대신 도쿄로 오세요.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미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학자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토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쌓은 교수님의 명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은근한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사토 교수가 떠난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이 여정이 제 학문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떠나게 될 이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선선한 가을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박민수 교수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민수 교수는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희석 교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조선시대 문헌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자 연세가 지긋한 노학자가 연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석입니다. 존 스미스 교수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희석 교수의 눈빛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고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제 작은 연구실입니다. 정희석 교수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이곳은 동아시아 역사의 보물창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교수님의 고추 전래설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희석 교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희석 교수는 조심스럽게 고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향약집 성방입니다. 1433년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의학서입니다. 백면 천 착용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정희석 교수가 가리킨 부분에 한자로 초저와 초장, 자오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고추와 고추장을 의미합니다. 임진왜란보다 150년이나 앞선 기록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자가 정말 지금의 고추를 의미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정희석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고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구급 간이방입니다. 1489년에 단행된 의학서인데 여기에는 고초라는 한글 표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로 고초라고 쓰인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고추의 옛 한글 표기입니다. 약재로 사용된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저는 역사적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료찬요입니다. 1460년에 편찬되었는데 여기에는 초장, 즉 고추장 제조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 제20년 연구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문헌이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비슷한 시기이거나 그보다 앞서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정희석 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남미고추가 아시아로 전해진 경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아시아에 이미 비슷한 품종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에서 이미 고추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과 고추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박민수 교수가 답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본에는 고추를 고려후추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고추 종자를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일본이 조선에서 고추를 가져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학자들은 이런 기록을 부정하는 걸까요? 정희석 교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역사는 종종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에게는 조선이 일본에 문화적 영향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처럼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음식의 핵심 재료가 조선에서 전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요. 점심시간이 되어 캠퍼스 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놓였고 그 중에서 빨간 고추장이 담긴 작은 그릇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추장입니다. 600년 넘게 이어져 온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저는 호기심에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깊고 복잡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매운맛, 단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 발효 음식에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섬세한 발효 기술이 600년 전부터 있었다니요. 정희석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주와 순창으로 가서 고추장 명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고추장, 제조법을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역사적 증거들은 제가 20년간 믿어온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산세를 감상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맥이 백두대간입니다. 박민수 교수의 설명에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전주와 순창입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본고장이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더 전원적으로 변했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전통 가옥들이 어우러진 마을들을 지나쳤습니다. 여기가 전라북도 순창군입니다. 고추장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죠.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고추장 항아리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매콤한 향신료 냄새와 발효된 콩의 풍미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이쪽입니다. 박민수 교수를 따라 작은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연세가 지긋한 여성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김명자 명인입니다. 3대째 전통 고추장을 만들어 오고 계시죠. 김명자 명인은 염색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맑고 강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고추장에 관심 있으시다니 반갑습니다. 김명자 명인의 안내로 넓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거대한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전통 고추장 독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0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년이라고요? 네, 조선 후기부터 사용해온 것입니다. 항아리 속의 미생물 환경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죠. 그것이 우리 고추장만의 독특한 맛을 만듭니다. 김명자 명인이 항아리 하나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붉은색의 고추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직접 맛보세요. 작은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맛보았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복합적인 맛이 놀라웠습니다. 매운맛뿐만 아니라 달콤함, 감칠맛, 구수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김명자 명인은 작업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비결은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작업실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린 고추, 메주, 찹쌀, 엿기름, 천일염 등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고추장은 5가지 주요 재료로 만듭니다. 고춧가루, 메주가루, 찹쌀, 엿기름, 천일염입니다. 각 재료의 비율과 발효 시간이 맛을 결정합니다. 김명자 명인은 손수 맷돌을 돌려 고춧가루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600년 동안 이 방식으로 고추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0년이요? 네, 조선 초기부터입니다. 김명자 명인은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고추장은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무학대사와 이성계요? 네, 고려말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무학대사를 찾아왔을 때였어요.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이 지역 특산물인 고추장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그 맛에 반해 왕이 된 후에 진상품으로 지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박민수 교수가 설명을 보태었습니다. 이성계는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 고추장은 최소한 14세기 말부터 만들어졌다는 의미죠. 이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100년 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학문적 지식과 완전히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고추는 남미 원산지 작물인데 어떻게 콜럼버스 이전에 조선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김명자 명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이 방식으로 고추장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맛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수백 년에 걸친 지혜와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고추장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명자 명인의 지도 아래 찹쌀을 씻고 메주가루를 섞고 고춧가루를 넣는 과정을 따라했습니다. 손에 묻은 붉은 고춧가루를 보며 이 색이 조선의 식문화를 얼마나 변화시켰을지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고추장은 항아리에 넣고 최소 6개월 이상 발효시킵니다. 햇빛과 바람,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맛을 만들어가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명자 명인은 전통 한식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빔밥, 고추장찌개, 고추장 무침 등 붉은색 요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모든 요리에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김명자 명인 가문의 옛 기록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명자 명인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비법서입니다. 10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고추장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자 낡은 한지에 쓰인 한문과 옛 한글이 보였습니다. 박민수 교수가 내용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1760년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미 완성된 형태의 고추장 제조법이 쓰여 있어요. 이것은 그 방법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음을 의미합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우리는 순창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래된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만일사입니다.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고추장을 대접했다는 바로 그 사찰이죠.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600년 전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햇빛이 서서히 산 너머로 넘어가며 사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이 고추의 색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자동차 안에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본 역사적 증거들은 제가 알고 있던 고추의 역사와 충돌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최근 복원된 조선통신사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에요. 그곳에서 임진왜란과 고추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특별 보존실 앞에 섰습니다. 정희석 교수가 보안 카드를 대고 무거운 철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국보급 문헌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장소죠.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는 보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환수된 조선통신사 관련 문서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정희석 교수가 흰 장갑을 끼고 특별 보관함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오랫동안 일본 규슈의 한 사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에야 한국으로 돌아왔죠. 낡은 한지의 먹으로 쓰인 문서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1596년 조선통신사의 기록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들의 보고서입니다. 저는 한자로 빼곡히 쓰인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석 교수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장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고초고추를 보고 그 붉은색과 매운맛에 감탄하여 종자를 가져갔다. 그는 이것이 외국에 없는 것이라 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석 교수가 다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1604년 도쿄 근교 지역의 농사 기록입니다. 조선에서 가져온 붉은 고초 고려우추만들을 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잘 자라지 않았으나 이제 점차 적응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고추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학자들은 이런 기록들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정희석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하던 정희석 교수 대신 박민수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런 문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했죠. 일본 문화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제 머릿속에 사토 교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하버드에서 만난 일본 학자들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박민수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사토 교수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 문서들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죠. 저는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이 진짜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역사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희석 교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이 문서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밀 조사를 마쳤습니다. 종이의 연대, 먹의 성분, 필체 분석까지 모두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민수 교수가 노트북을 열고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문서의 한지는 1580년대에서 1600년대 초 제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필적 분석 결과 당시 조선통신사의 일원이었던 황윤길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부정할 수 없이 확실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희석 교수가 다른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일본 측 기록입니다. 에도시대 초기의 농업 지침서인데 여기에도 고려 후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문서에는 분명히 고려에서 온 붉은 향신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은 이렇군요. 조선은 이미 15세기부터 고추를 사용하고 있었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를 가져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고려 후추라고 불렀다. 정희석 교수와 박민수 교수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왜 일본 학자들은 계속해서 포르투갈 전래설을 주장하는 걸까요? 정희석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 연구는 종종 민족적 자존심과 얽히게 됩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에게는 김치와 같은 대표적인 한국 음식의 핵심 재료가 조선에서 전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일본에 먼저 전해졌다는 이론을 선호했던 거죠. 저는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하버드 학회에 가져가서 발표하겠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때 정희석 교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후 정희석 교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국립박물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 일본에 끌려갔던 도공의 일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에도 가토 기요마사가 고추 종자를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이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국립박물관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서둘러 국립박물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포르투갈 일본 조선 루트가 아닌 조선 일본 루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선이 콜럼버스 이전에 고추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국립박물관에 도착해 특별 전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삼평이라는 도공의 일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 아리타 도자기의 시초가 된 인물이죠. 학예사가 일기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1598년 9월의 기록입니다. 오늘 가토 장군이 우리에게 조선에서 가져온 붉은 고초 심는 법을 물었다. 조선 땅에서는 흔한 것인데 외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듯하다. 이 기록은 이전의 모든 증거를 뒷받침했습니다. 학예사는 계속해서 다른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그려진 고추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관상용 식물로 취급되었다가 점차 식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하버드로 돌아가겠습니다. 학계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박민수 교수와 정희석 교수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버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식문화 심포지엄에 저희도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이 증거들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역사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하버드에서의 발표를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토 교수였습니다. 스미스 교수, 한국에서 어떤 자료를 발견했는지 듣고 싶군요. 사토 교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조선통신사 기록과 이삼평의 일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문서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국하면 우리가 가진 진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토 교수의 말에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주 하버드 심포지엄에서 만나 논의하죠. 그때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향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 심포지엄 강연장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아시아 식문화의 역사적 전파와 재해석이라는 주제의 이번 심포지엄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증거들로 인해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문서들의 사진과 번역본, 그리고 분석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박민수 교수와 정희석 교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일본 학자들의 자리도 보였습니다. 사토 교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안내를 받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간 믿어온 이론을 뒤집는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사명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 존 스미스 교수를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연구해온 고추의 전파 경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고추가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고 이후 조선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받았고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뒤에 스크린에 기존 연구 내용이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하며 발견한 새로운 증거들은 제 이론의 근본적인 오류를 드러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조선시대 의학서입니다. 스크린에 향약집성방과 구급 간이방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433년에 향약집성방과 1489년의 구급 간이방에는 이미 고추와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여 관련 기록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구급 간이방에서는 고초라는 한글 표기가 확인됩니다. 이 기록들은 임진왜란보다 100년 이상 앞선 것들입니다. 일본 학자들의 자리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최근 발견된 조선통신사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조선통신사 문서의 사진이 표시되었습니다. 1596년 임진왜란 중에 작성된 이 기록에는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고초를 보고 그 붉은색과 매운맛에 감탄하여 종자를 가져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1604년 일본 농사 기록에는 조선에서 가져온 붉은 고초를 심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고려후추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확인됩니다. 사토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 이삼평의 일기입니다. 이 일기에는 가토 장군이 우리에게 조선에서 가져온 붉은 고초 심는 법을 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역사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은 이미 15세기부터 고추를 사용하고 있었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를 조선에서 가져갔습니다. 즉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조선으로 전해졌다는 제 기존 이론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강연장. 아니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조선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전에 고추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중앙아시아를 통한 다른 전파 경로가 있었을 가능성. 둘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동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간의 접촉이 더 일찍부터 있었을 가능성. 셋째, 동아시아의 고추와 유사한 향신료가 이미 존재했고 이것이 남미 고추와 혼동되었을 가능성. 이 의문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강연장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다가 곧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사토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스미스 교수, 그 문서들의 진위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국 측이 주장하는 문서들은 후대에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했던 자료를 꺼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서들은 모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밀 분석을 거쳤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향약 집성방과 고급 간이방은 실제로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선통신사 기록은 16세기 말 종이와 먹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분석 보고서가 표시되었습니다. 더불어 일본 측 기록인 에도시대 농업 지침서에도 고려 후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교토대학교 도서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사토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토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이런 명백한 역사적 증거들이 지금까지 학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청중들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토 교수님, 혹시 이 문서들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까? 날카로운 제 질문에 강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토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서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 후추라는 표현이 실제 고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향신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왜곡하려 하셨습니까? 학문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토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로는 민족적 자부심이 학문적 객관성을 가리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 실수를 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용기 있는 발표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토 교수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강연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의 발표는 동아시아 식문화 역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20년간의 연구를 뒤집는 이번 발표가 앞으로의 학문적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새로운 증거 앞에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문의 발전 방식이고 진실을 향한 여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연구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교수와 정희석 교수가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분들은 바로 두 분입니다. 이 발견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학계 간의 더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진정한 학자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심포지엄 다음 날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세미나실에서 소규모 학술 모임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식문화 역사 전문가들과 함께 고추 전파 경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발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윌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이후 서구 중심적 역사관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보여주는 사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그런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미에서 유럽을 거쳐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는 단순한 경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박민수 교수가 의견을 보탑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문명 간의 교류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의문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뒤부아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고추가 콜럼버스 이전에 동아시아에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세미나실 전체를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석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남미와 아시아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가 고추라고 부르는 작물이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선의 고추와 남미의 고추가 별개의 종이었다가 후대에 하나로 합쳐져 인식되었을 수도 있죠. 이러한 가설들은 모두 흥미로웠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학자들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문원 연구와 더불어 고고학적 발굴, DNA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모든 참석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토 교수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에 사찰에 보관된 문서들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어제의 발표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저는 정희석 교수와 둘이서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희석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역사적 사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전통을 지키는 가치,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을 배웠습니다. 특히 순창의 김명자 명인이 600년 전통을 지키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희석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전통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고 미래를 향한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렇기에 고추장 같은 음식 문화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구 학자들은 종종 물질적 증거와 문헌 기록만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살아있는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정희석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식민지배, 한국전쟁 등 수많은 역사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헌은 소실되고 건물은 파괴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일상 속 전통은 살아남았습니다. 김명자 명인의 고추장 제조법처럼 말이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런 살아있는 전통도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 하버드 총장 주최로 열린 만찬에서 저는 특별 강연을 부탁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학자로서의 반성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추는 콜럼버스를 통해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파되었다는 단순한 공식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창의 고추장 항아리들, 김명자 명인의 작업 과정, 향약 집성빵의 기록들. 이것은 단순한 향신료의 역사가 아닙니다. 문명의 교류, 지식의 전파,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계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연구 이니셔티브를 제안합니다. 동서식문화 교류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하버드 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총장이 즉석에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이 중요한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박민수 교수와 정혜석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학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역사의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삶에서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믿어온 이론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그 어떤 학문적 성취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계획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공동 발효식품 연구소. 이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1년 후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새롭게 지어진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한미 공동 발효식품 연구소라는 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희석 교수와 박민수 교수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개소식 날이 왔군요. 스미스 교수님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서울대학교의 공동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다양한 국가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언론인들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CNN입니다. 이 연구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단순한 학술 기관이 아닙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교차점이고 역사적 진실을 향한 공동의 여정입니다. 개소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각국 대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토 교수를 포함한 일본 학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은 정희석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미 공동 발효식품 연구소는 단순히 음식의 역사를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명의 교류, 지식의 전파,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이어서 하버드 총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스미스 교수의 용기 있는 학문적 여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오랜 이론을 뒤집을 수 있는 학자적 양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단상에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청중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저는 하버드 심포지엄에서 20년간의 연구를 뒤엎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연단 위의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 1년간의 성과가 슬라이드쇼로 펼쳐졌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첫 번째 성과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추의 DNA 분석 결과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초와 현대의 고추는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전통 항아리에서 발견된 15세기 토기, 조각에서 고추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 고추가 사용되었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추가 콜럼버스 이전에 동아시아에 존재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 우리 연구팀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윈난성에서 발견된 고대 무역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부터 남미와 아시아 사이에 간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의 항해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했고 그들이 남미 대륙에 도달했다는 증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학계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도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찾아 역사의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나갈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토 교수가 일어서서 질문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일본의 고려 후추 기록과 관련한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최근 교토의 한 사찰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의 고추 재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 학자들도 이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토 교수의 발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문적 경쟁이 협력으로 바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첨단 DNA 분석실, 고문원 복원실, 발효 실험실 등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며 학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살아있는 발효 박물관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김명자 명인을 포함한 한국 전통 발효 명인들이 직접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구소의 핵심 철학입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문헌 연구와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전통과 대대로 이어진 지혜를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저녁 만찬은 한국과 미국의 음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메뉴로 준비되었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들이 게스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식사 중 하버드 총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와 문화 간 이해를 위하여 모든 참석자가 잔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만찬 후 저는 김명자 명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년 전 순창에서 보여주신 고추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명인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고추장의 역사가 바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년이었습니다. 학문적 신념을 뒤엎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끝에서 더 큰 진실과 더 깊은 지혜를 만났습니다. 호텔방에서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전주와 순창을 다시 방문하여 현지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고추의 진실, 역사를 바꾼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 교토대학에서의 강연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문화적 가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수백 년 전 조선의 선조들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고추장을 담갔을 것이라 생각하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음 연구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선사시대 교류 가능성. 이 주제는 앞으로 수년간 저를 이끌 새로운 학문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진실이 우리가 편하게 믿고 싶은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길이자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 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